서빙 아줌마 주제에 30억짜리 시계가 가짜라고요? 재벌가 며느리 서지은이 시어머니에게 바치려던 30억짜리 명품 시계 앞에서 조용히 찬을 나르던 서빙 아줌마 박명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초침 소리가 너무 가볍다고, 가짜라고. 진짜 가짜면 내 한남동 빌라를 통째로 줄게요. 식당 서빙이나 하는 아줌마가 뭘 알겠냐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시계를 들여다보던 이화영 명예회장이 찻잔을 딱 소리내며 내려놓았습니다. 왜 가짜라고 생각하는지 조리 있게 말해봐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귀한 마음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박명숙은 여느 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가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선반 위 영정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속 남편 한진우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세수를 마치고 앞치마를 두르기 전 영정 앞에 잠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명숙은 가슴 앞 앞치마 주머니에 낡은 수첩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손때로 까맣게 물든 수첩이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도록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한정식집 청양은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코스 요리 한 상에 수백만 원을 웃돈다는 소문이 도는 집이었습니다. 명숙은 그곳에서 3년째 서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없고 발소리가 조용하다는 이유 하나로 홀 매니저는 중요한 손님 자리에 늘 그녀를 붙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늦게 홀 매니저가 명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독채룸 담당 최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손님이 좀 특별한 분들이라서 가장 조용한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명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채룸 앞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 SUV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여자는 온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밍크 코트 안에 깊이 파인 드레스를 받쳐 입고 손목과 귀와 목에 달린 것들이 현관 조명을 받아 일제히 번쩍였습니다. 서지은이었습니다. 그 옆에 남편 고태민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어 들어오며 직원들을 한 번씩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내렸습니다. 잠시 뒤 검은 세단 한 대가 더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달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이 꼿꼿했고 방 안 전체를 단번에 읽어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 위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이화영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서지은은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핸드백에서 긴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걸 직접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금빛 자물쇠가 달린 케이스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이더니 서지은의 손이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시계 한 점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음식 쟁반을 들고 그 옆을 지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시계는 테이블 위 촛불을 받아 부드럽게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의 한정판, 전 세계에 단 3점뿐이라는 그 시계였습니다. 서지은의 말에 따르면 값이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이화영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얗고 마디 굵은 손가락이 케이스 위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찬을 상 위에 올리다 말고 시계 쪽으로 시선이 멎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멎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접시를 잡은 채로 잠깐 굳었고 입술 사이로 아주 낮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저 귀한 게 왜 저기 있지? 그런데 초침이 도는데 소리가 왜 이렇게 가볍담? 가짜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촛불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지만 무언가 차가운 것이 실내를 한 바퀴 돌고 간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서지은의 눈이 명숙을 향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들겼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명숙은 쟁반을 두 손으로 쥔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의 눈이 명숙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여기 밥값만 수백만 원짜리 식당이라 가만히 있었더니 음식이나 나르는 서빙 아줌마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입을 놀려요? 이게 가짜라고요? 서지은의 목소리가 한 올라갔습니다. 고태민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아내가 30억짜리 시계 가짜 파는데 속을 사람인 줄 아세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계를 든 이화영의 손 쪽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지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짜면 내가 당신한테 한남동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명예 이전해 줄 테니까 당장 사장 불러오고 이 자리에서 소금 뿌려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명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체념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가슴 앞에 가만히 모아 쥔 채 다시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서지은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서빙 아줌마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즉에 고개를 숙이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섰을 텐데 박명숙은 쟁반을 두 손으로 모아 쥔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반항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당장 불러요. 이 사람 오늘 여기서 잘리게 해줄 테니까. 서지은의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홀 매니저가 룸 문을 빠르게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눈을 굴리던 그가 테이블 상석의 이화영 명예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홀 매니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화영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서지은의 입이 멎었습니다. 고태민은 소파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화영은 천천히 시선을 며느리에게서 거두어 처음으로 박명숙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명숙의 얼굴을 읽고 손을 읽고 자세를 읽었습니다. 아줌마, 쟁반 좀 내려놓으세요.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권유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명숙은 잠깐 이화영을 바라보다가 옆 보조 테이블의 쟁반을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서지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말을 왜 들으세요?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이화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천천히 들어 올린 것뿐이었는데 서지은은
그 손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손짓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배워온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고태민이 넥타이를 한번 고쳐쥐며 슬그머니 소파 구석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본 건지 아내 편에서 발을 빼는 건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증거가 있잖아요. 핸드백을 열어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정식 딜러에서 직접 구매한 영수증이에요. 금액이며 인장이며 다 찍혀 있다고요. 봉투를 이화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화영은 영수증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손에 들린 봉투를 잠깐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다시 박명숙에게로 돌렸습니다. 아줌마, 네. 왜 저 시계가 가짜라고 생각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해봐요. 조리 있게.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은은 봉투를 든 채 굳어 있었고 고태민은 팔짱을 끼려다 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숙은 이화영의 말이 끝난 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처럼 명숙의 어깨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십 년 묵은 것이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을 뜬 명숙의 시선은 곧바로 시계로 향했습니다.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은이 참지 못하고 다시 끼어들려는 찰나 이화영이 이번엔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지은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명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시계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촛불 쪽으로 시계를 살며시 기울여 빛의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손버릇이었습니다. 그 동작을 바라보던 이화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브랜드의 한정판 시계는 다이얼 표면에 장인이 손으로 직접 결을 새기는 방식을 씁니다. 기요시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단 결처럼 깊고 촘촘하게 파인 무늬가 빛을 받으면 부드럽게 가라앉아야 합니다. 번쩍이는 게 아니라 깊은 데서 은은하게 빛이 올라오는 느낌이어야 하는 거죠. 명숙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만 어느 구석까지도 또렷하게 닿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겉면만 번들거립니다. 레이저로 빠르게 깎아낸 표면이에요. 가까이서 빛을 받아보면 결이 얕고 반사가 너무 강합니다. 이화영이 안경을 꺼내 시계 다이얼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굳는다고 하기보다 모든 감정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지은이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기요시가 어쩌고 전문가도 아닌 분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 룸에 들어올 때의 당당함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서지은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증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지은의 손이 봉투를 쥔 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이화영이 아무 말 없이 턱짓을 하자 서지은은 봉투에서 금박 보증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보증서를 두 손으로 조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보증서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서지은은 팔짱을 끼고 명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보세요. 스위스 본사 정품 인증 직인에 딜러 서명에 일련 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한지 말해봐요. 목소리에는 아직 기세가 남아 있었지만 양볼이 조금 당겨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여유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서를 촛불 가까이로 가져갔습니다. 불빛이 종이 위를 노랗게 물들이자 명숙의 눈이 하단 쪽 아주 작은 부분에 멎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더니 손가락 끝으로 그 부분을 살며시 짚었습니다. 여기 홀로그램 마크 보이십니까? 이화영이 상체를 앞으로 조금 기울였습니다. 이 한정판 시리즈는 스위스 시계재단이 5년 전에 도입한 신형 엠블럼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새로 바뀐 마크는 테두리 안쪽에 아주 가는 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서에 찍힌 건 10년 전에 폐기된 구형 마크입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제작 연도와 보증서에 찍힌 마크의 연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루만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지은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풀렸습니다. 팔이 양옆으로 내려오면서 핸드백 끈을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고태민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아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낮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진짜 맞냐? 서지은이 남편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닥쳐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메아리처럼 방 안에 잠깐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화영이 보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저녁빛에 보증서를 비스듬히 들어 올렸습니다. 루만의 네 사람이 일제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홀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도 루만까지는 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화영이 보증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기 전 이화영이 서지은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지은은 그 눈빛을 받자마자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강태호 위원, 지금 당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통화는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이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컵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받침 위에 내려앉으면서 작게 덜컹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은 겁니다. 서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는 듯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사기를 친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어머님. 이화영은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감정 명장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옆 보조 테이블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지은의 말이 귀에 들어왔겠지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테이블 위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빛을 담고 있는지는 룸안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했고 낡은 가죽 가방을 양손으로 든 채 걸음이 빨랐습니다. 강태호 명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계 감정으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명장은 룸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이화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테이블 위 시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시계를 집어드는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명숙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강 명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현미경과 핀셋, 루페, 그리고 가느다란 분의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구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꺼내
정렬하는 손이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습니다. 명숙이 강명장 옆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스케이프 휠 내부를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강명장이 고개를 들어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만이 알아보는 종류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스케이프 휠 안쪽에 장인이 현미경으로만 보이게 새겨둔 고유 이니셜 각인이 있어야 합니다. 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품이라면 반드시 있고 가짜라면 흉내내지 못해서 흔적이 없거나 표면을 긁어낸 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강명장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핀셋이 시계 뒷면의 나사를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들이 흰 천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서지은은 그 과정을 외면하려는 듯 벽 쪽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고태민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만이 팔짱을 끼고 강명장의 손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현미경 화면이 옆에 놓인 노트북 모니터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룸 안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화면에 이스케이프 휠 내부 표면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매끄러워야 할 표면에 거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지워내려 한 듯 작은 공구로 긁어낸 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니셜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명장이 핀셋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계와 보증서는 모두 정교하게 제작된 최상급 위조품이 맞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감정도 없고 여지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는 사이 속눈썹 끝에 맺혔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삼킨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강태호 명장의 말이 끝난 뒤 룸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흰 천위로 펼쳐진 시계 부품들이 그 불빛 아래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30억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들로 보였습니다. 서지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번호를 누르려는 손이었습니다. 이화영의 목소리가 그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전화 지금 하면 안 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서지은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빛을 내다가 꺼졌습니다. 고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화영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아. 고태민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화영이 강명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장은 도구들을 가방 안에 하나씩 다시 넣으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룸을 나가기 전 그는 명숙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화영이 서지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해명해봐. 서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속은 거예요. 분명히 정식 딜러라고 했고 서류도 다 갖춰져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게 가짜인 줄 알았겠어요. 목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중개인이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당장 연락해서 이화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지은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 중개인 계좌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내 쪽에서 이미 알아보고 있다.
서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빠져나가는 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뭔가를 말하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이 박명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다시 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화영의 눈이 명숙의 얼굴에 닿았을 때 명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이 시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겁니까? 명숙이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안에서 꺼낸 것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손때로 까맣게 물든 수첩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영정 앞에서 챙기던 그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수첩을 두 손으로 들고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표지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제 남편 것입니다. 이화영의 눈이 수첩에서 명숙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남편은 시계 수리 장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정판 시계들의 일련 번호와 고유 특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수첩에요. 명숙이 수첩을 조심히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작고 정갈한 글씨와 손으로 직접 그린 도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계 부품 하나하나의 위치와 특징, 이니셜 각인의 위치까지 표시된 그림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이 수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첩을 들여다보는 눈이 천천히 페이지 위를 훑쳤습니다. 그러다 이화영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혹시 한진우 씨 부인이요? 룸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어 이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깊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서지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진우가 누군데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화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후회할 거야.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서지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화영이 다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달리 어딘가 무너지는 것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크로노스 타임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거기서 눈을 감으셨어요. 명숙이 수첩을 가슴 앞으로 모아 쥐었습니다. 남편이 원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진실이었어요. 그것 하나였죠. 이화영의 손이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손가락이 코트 자락을 살짝 쥐었다가 놓였습니다. 서지은은 둘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고태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태민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내 쪽을 보지 않고 천장 어딘가를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이화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 한진우가 생전에 직접 기록해둔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시계 부품 도면 옆으로 작은 글씨로 가득 채워진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수법과 경위를 기록해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화영이 그 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는 사이 이화영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천천히 깊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잡혔습니다. 룸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이화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그녀의 시선이 잠깐 서지은에게 닿았다가 떠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블릿을 든 남자가 앞장서고 뒤로 두 명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지은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또 뭐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든 남자가 이화영 앞으로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서지은이나 고태민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이화영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두 명도 문 양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화영이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지은이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뭔데 여기를 이화영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앉아. 단 두 글자였습니다. 서지은의 무릎이 소파 위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화영의 눈이 화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어느 부분에서 멈추었습니다. 잠깐 정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도 손도 호흡도 전부 멈추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더 천천히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화영이 서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룸 안을 꽉 채웠습니다. 서지은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핸드백 위에 올려놓은 손이 조금씩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지은 명의로 진행된 해외법인 부품 투자 계약 건이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스위스 부품 수입 대금이었지만 실제로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정상적인 업체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통해 빠져나간 회사 자금이 무려 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태민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낮지만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150억? 서지은은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어딘가 허공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핸드백 위에서 천천히 깍지를 꼈습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서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준비한 것처럼 정돈된 목소리였습니다. 중개인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 개인 돈도 들어갔다고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머님. 이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감사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한 장 넘겼습니다. 사모님 개인 계좌에서는 이 건으로 인한 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 이동 경로는 사모님 명의의 서류 결제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지은의 깍지 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고태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내를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그제야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가 고태민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 소파 반대편 끝에 가서 섰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지만 그 한 발짝이 전혀 다른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령 계좌의 실소유주가 확인됐습니다. 이화영이 이름이 뭐요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조필성입니다. 룸 안이 조용했습니다. 이화영의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처럼 보이기도 했고 오래 묵혀둔 후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명숙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수첩을 꼭 쥐고 있던 손가락이 느슨해졌다가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조필성. 그 이름이 룸 안에 떠 있는 동안 명숙은 숨을 고르게 쉬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슴팍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이화영이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이름을 수첩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는지를요. 명숙이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이화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빼곡한 글씨 사이로 조필성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수법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꾼 유령법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중개인. 남편은 이 수법에 당하고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이 그 페이지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짚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려놓는 것도 아닌 채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단단하던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불편해질 만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서지은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이건 다 조필성이 꾸민 겁니다.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얼마나 열심히 이화영이 수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것으로 서지은의 말이 끊겼습니다. 이화영이 감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조필성 지금 어디 있어요?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이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화영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룸 안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다음 말을 고르는 듯했고 고태민은 벽 쪽에 서서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감사팀 사람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명숙만이 수첩을 다시 가슴 앞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주머니 위를 한번 지그시 눌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화영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전부 정리합시다. 이화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감사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두 사람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화영은 서지은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에게 나직하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서지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감사팀장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서지은과 이화영 사이에 섰습니다. 막아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켜선 것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지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고태민이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화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화영이 짧게 말하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고태민이 입술을 달싹였다가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팀 사람들이 서지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지은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목소리에서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감사팀과 이화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박명숙 쪽으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도끼가 있는 눈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서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식당 서빙이나 하는 사람이 여기 왜 끼어들어? 당신만 없었어도 이화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지은의 말이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이화영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지은이 눈을 피했습니다. 구두 코끝을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숙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팀 사람들이 서지은의 양옆에 섰습니다. 서지은이 한 번 더 이화영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화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감사팀을 따라 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고태민이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 어딘가를 올려다보다가 말없이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룸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코스 요리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만찬이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식어 있었습니다. 촛불만 여전히 살아서 흔들렸습니다. 이화영과 박명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화영이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의자를 당기지 않고 그냥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잠깐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등이 꼿꼿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어딘가에 기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앉아요. 이화영이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빙 아줌마와 재벌 총수였습니다. 이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노스 타임 사건이 터졌을 때 조필성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한진우 씨가 부품을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위조했다고요. 증거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이화영이 테이블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믿었던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말이 편했으니까. 한진우 씨가 억울하다고 했을 때 저는 외면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이화영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떠올리면 불편하니까. 그게 더 나쁜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한 거니까. 명숙이 앞치마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진 거친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의 집 부엌에서 남의 집 식당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말을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수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다 적어놨으니 누군가는 믿어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명숙이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입술이 한 번 달싹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그 말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화영이 명숙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첩을요. 이화영이 말했습니다. 그걸 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까?
명숙이 가슴 앞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네. 남편이 남긴 거라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명숙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명숙이 일어서려 하자 이화영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이화영이 명숙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재벌 총수가 서빙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의 거친 두 손을 이화영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화영의 손이 먼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의 정직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간 데 제 책임이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숙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오래 참았던 것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감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삼켜온 것들이 이화영의 손옹기 위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원한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자기 이름 석자를 돌려받는 것. 그것 하나였죠. 명숙이 이화영의 손을 가만히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식어버린 접시들 위로 그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청양의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홀 어딘가에서 그릇 소리가 났고 복도 끝에서 직원들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룸 안에서만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이화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폈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어 일어서는 동작이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화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코트 자락을 한번 여미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하고 검찰청 쪽에 연락해요. 오늘 밤 안으로 고발장 접수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전화를 끊고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고 들은 것들 진술서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이화영이 비서실장을 통해 법무팀 인력을 불러들인 것은 그로부터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청양 한쪽에 있는 작은 응접실이 그날 밤의 임시 조사실이 되었습니다. 고급 찻잔이 놓였던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쌓이고 정장 차림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지은은 감사팀 사람들과 함께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밍크 코트가 어느새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룸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목 위에 찼던 팔찌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서지은이 그것을 받아들고 내려다보는 동안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서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걷어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고태민은 별도의 방에 있었습니다. 이화영의 지시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서지은과 같은 공간에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태민은 그 방 안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사람이 들어와 몇 가지를 물었지만 대답이 짧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숙은 응접실 옆 작은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숙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좋았습니다. 차를 마시지는 않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 수첩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들어와 명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래 걸렸습니다. 시계를 처음 보았던 순간부터 초침 소리를 들었던 것, 기호씨의 기법의 이상함을 알아챈 것, 보증서에 홀로그램 마크를 짚었던 것까지 명숙은 순서대로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타이핑하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끝날 무렵 감사팀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이화영에게 보고할 내용이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변호사가 잠깐만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이화영이 직접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필성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감사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이화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화영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지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던 정황이 있습니다. 짐을 싼 흔적이 있고 해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화영의 눈이 화면을 읽는 동안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찰에 연락했습니까? 네. 오늘 밤 중으로 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조필성, 그 이름이 다시 방 안에 떠올랐습니다. 명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다시 감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 이름을 처음 수첩에 적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름 석자 꼭 돌려받겠다고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가가 다시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명숙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화영이 명숙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집까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화영이 잠깐 명숙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숙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뒤쪽 빈 페이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그 자리에서 찢어 건넸습니다. 종이를 받아드는 이화영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찢겨나온 수첩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을 때 이화영이 그것을 조심히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숙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지런히 접어서 팔에 걸었습니다. 대기 공간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홀 쪽에서 마감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명숙을 보고 수고하셨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청양의 간판 불빛이 주차장 바닥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앞치마를 더 단단히 팔에 걸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수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너머로 선반 위 영정 사진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명숙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린 것은 자정이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이화영 쪽 법무팀 번호였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조필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서 검거됐고요. 출국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숙이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필성.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은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조필성이라는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 그 사람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명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필성의 서류를 믿었고 남편의 목소리는 구치소 유리창 너머에서 흘러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은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한 페이지를 찾아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조필성이라는 이름을 처음 적어 놓은 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다른 곳보다 조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이 눌러서 쓴 흔적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날짜, 금액,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그 페이지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종이의 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감촉이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짧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그룹 문화재단 전 자산관리실장 조필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습니다. 연루된 기업 이름도 피해 금액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기사를 2번 읽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뒤 서지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검찰청 입구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사들 사이에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기자들이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카메라들이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화영의 비서실에서 명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회장이 만나고 싶다는 정갈이었습니다. 그룹 본사 건물이 아니라 이화영이 사적으로 쓰는 서울 시내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명숙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화영은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법무팀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명숙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던 이화영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한정식 집과 달리 아무런 격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화영이 먼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지은 명의 한남동 빌라 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명숙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기 약속이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화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뱉은 말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법무팀에서 서지은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지은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봉투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 테이블 위를 바라보다가 이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제게 필요한 게 아닌 건 명예회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명숙이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서류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봉투째로 손에 쥐고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남동 빌라. 서지은이 그날 룸 안에서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짜면 줄 테니 소금 뿌리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명숙은 그것이 떠올랐지만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진우 시계 명장 장학재단이요. 명숙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 시계 수리공들을 위한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게 더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화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빌라를 처분한 기금으로 시작하면 됩니까? 네. 부족하면 제가 보태겠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화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시면 남편이 감옥에서 바랐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화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명숙의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팀과 이화영 측 재단 설립 담당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이 작성되고 빌라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명숙은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직접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고 묻는 것에 대답하고 필요한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명숙은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두부 한 무와 파 한 단을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법무팀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재조사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크로노스 타임 사건 건입니다. 수첩의 기록과 새로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진우 씨 무죄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숙이 슈퍼마켓 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약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목에 걸려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은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가 달랐습니다.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재심 청구 소식이 접수된 이후로 명숙의 일상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영정 앞에 인사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청양으로 출근했습니다. 점심 코스 손님들 자리를 정리하고 찬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저녁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걸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바닥을 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고 걷던 사람이 그 무게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 무게와 함께 걷는 법을 비로소 알게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내용들과 감사팀이 새로 확보한 자료들, 조필성의 체포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나온 진술들이 합쳐져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판사님 검토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끊고 청양 주방 뒤편 좁은 통로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환풍기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프라이팬 소리와 직원들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다시 홀로 걸어 나갔습니다. 결정이 나온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재심 개시, 법원이 한진우 사건의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을 때 명숙은 퇴근 후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한진우 씨 사건입니다. 명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들리세요? 들립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골목 끝에 있는 낮은 담벼락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재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무죄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조필성이 주도한 증거 조작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한진우가 누명을 쓰게 된 경위가 조목조목 적혔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억울하다고 외쳤던 것들이 이제 법원의 문서 안에 사실로 기록되었습니다. 명숙은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에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앞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명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명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느리게 깍지를 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떨어졌습니다. 뒤따라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이화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 옆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명숙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화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이화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수고한 겁니다. 저는 들고 다닌 것뿐이에요. 이화영이 잠깐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의 순서를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화영이 말했습니다. 한진우 씨 명예회복 관련 기사를 싣고 싶다고요. 아내분 인터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명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신문에 제대로 실릴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이야기는 많이 안 실어도 됩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요.
이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중앙일간지 사회면이었습니다. 제목에 한진우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사망한 시계 수리 명장, 수십 년 만에 무죄 선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안에는 남편이 젊었을 때 작업대 앞에 앉아 루페를 끼고 시계를 들여다보는 흑백 사진이 실렸습니다. 명숙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신문을 두 부 샀습니다. 한 부는 영정 앞에 펼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이 위로 오도록 접어서 남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는 수첩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여보, 명숙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오래 묵혀온 것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런데 그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가 되고 두 줄기가 되었습니다. 명숙이 손등으로 닦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흘렸습니다. 수첩이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적어놓은 글씨들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얼른 손으로 그 부분을 감쌌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살며시 눌렀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종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닿았던 곳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영정 사진을 비추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 흘러내릴 때까지 닦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 마른 뒤에도 명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펼쳐놓은 신문이 저녁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업대 앞에 앉아 루페를 끼고 시계를 들여다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던 날을 명숙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찍어라고 쑥스러워하면서도 루페를 내리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일이 좋아서 내려놓기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번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진우 시계 명장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한 것은 무죄 판결이 나고 2달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한남동 빌라를 처분한 기금과 이화영이 보탠 금액을 합쳐 재단 계좌가 만들어졌고 법인 설립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재단 이름이 새겨진 작은 현판이 서울 시내 한 건물 사무실 문에 붙었습니다. 현판 글씨 위로 봄볕이 비쳤습니다. 출범식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과 법무팀 관계자 몇 명, 그리고 재단 운영을 맡아줄 실무자 2명이 전부였습니다. 다과 한 상이 작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명숙은 검은 옷 대신 남색 재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이화영이 현판 앞에서 명숙 옆에 섰습니다.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화영이 말했습니다. 명숙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현판 옆에 섰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명숙은 자신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장학생 면접이 있던 날은 초여름이었습니다. 지원자는 12명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년들이었습니다. 20살부터 30 초반까지 시계 수리를 배우고 싶지만
학원비와 공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숙은 면접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면접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명숙이 물 한 잔씩 건넸습니다. 긴장해서 나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감사합니다라고 꾸벅 인사를 하고 물을 단번에 마셨습니다. 어떤 청년은 물컵을 두 손으로 받으며 혹시 이 재단 관계자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명숙이 그렇습니다라고 하자 그 청년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재단이 생긴 줄 몰랐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발된 첫 장학생은 5명이었습니다. 선발 통보 서류가 각자의 주소로 발송되던 날 저녁, 명숙은 집에 돌아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첫 아이들이 생겼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들, 그 아이들한테 이어질 겁니다. 청양에는 그의 여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숙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직원 한두 명이 어색하게 시작했습니다. 박명숙 선생님, 5번 룸 손님 오셨어요. 명숙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걸음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홀 매니저가 명숙에게 따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명숙이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라고 했습니다. 홀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편한데요. 명숙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재단 첫 장학생 중 한 명이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24살 청년이었습니다. 공방에서 기초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혼자 수리한 시계를 들고 왔습니다. 오래된 회중시계였습니다. 청년이 두 손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잘 됐는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명숙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명숙이 시계를 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허투루 울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명숙이 시계를 청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명숙이 덧붙였습니다. 소리가 좋아요. 처음 고친 것 치고 손이 야무집니다. 청년이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명숙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이 10년 뒤 어떤 사람이 될지 명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손이 시계 소리를 기억할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숙은 출근 전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손목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차고 다니던 것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날 명숙 손에 쥐어준 시계였습니다. 갖고 있으라고, 잘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10수년 동안 차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수건을 접어 깔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명숙이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었습니다. 용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진짜 소리였습니다. 명숙이 그것을 왼쪽 손목에 찼습니다. 버클을 채우는 손가락이 잠깐 멈추었다가 끝까지 눌렀습니다. 손목 위에 시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숙이 그 위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시계의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영정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골목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걸음을 뗐습니다. 손목 위에서 시계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초침이 돌았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서빙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간을 손목에 차고 남편이 기록한 수첩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은 감정사의 현미경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이제 세상 안에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영정 앞에 인사하고 낡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작고 단단한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진실을 이깁니다. 박명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요.